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정임금 시대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산길을 급히 걸어가는 중년의 선비가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그의 집에 며칠 머물다 보니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이 어느 정도 달래지는 듯했다. 하지만 친구와의 이별이 아쉬워 출발이 늦어졌고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기에 급히 걸음을 옮겼다. 늘 다녔던 길인데 한참을 걸었음에도 지나쳤던 산길을 다시 또 걷는 듯했다. 참 이상하네. 이 길이 아니었나? 짙은 녹음이 우거져서 내가 길을 못 찾는 겐가? 길을 잘못 든 탓인지 낯선 산속길 위에서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니 최선비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두려움마저 밀려왔다. 짙은 어둠의 정적 속에서 최선비의 숨가쁜 소리와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만 쉼없이 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 스스슥 스스슥 스치는 소리에 최선비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또다시 스스슥 하는 소리에 누군가 쫓아오는 듯하여 최선비는 뒤돌아볼 여의조차 없이 앞만 보고 내달렸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 댄잎 스치는 소리에 최선비는 바짝 긴장하여 앞으로만 나간 것이었다. 한참을 내달리다 보니 최선비는 멀리서 반짝이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고 이제 살았구나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니 아담한 초가집이 나타났으며 최선비는 다급히 주인을 불렀다. 안에서 기척이 없어 최선비가 재차 주인을 부르자 문이 열리며 단아한 용모의 젊은 안악이 얼굴을 내밀었다. 최선비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안악은 난처한 듯 말했다. 선비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남편이 출타 중이라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비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산길을 또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망스러운 생각에 다시 간청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밤이슬만이라도 피했으면 합니다. 부디 제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안악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헛간으로 안내를 받은 최선비는 지칠 대로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단잠을 잔 최선비는 안악이 소박한 아침 식사를 가져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최선비는 길을 나서며 안악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였다. 그러자 안악이 언젠가 또 배울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하였기에 최선비는 안악네의 말이 의아하다고 생각했으나 가벼운 인사로 받아들이고 초가집을 나섰다. 최선비가 초가집을 나서자마자 술이 덜 깬 듯 이청거리며 걸어오는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젊은 남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매서운 눈으로 최선비를 훑어보았지만 최선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다. 집에 돌아온 최선비는 여독 때문인지 아니면 십수년 전에 떠난 아내의 빈자리가 허전해서인지 며칠을 알아누웠다. 조정에서 장령벼슬을 하고 있는 최선비는 몇 해 전부터 후처를 드리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지만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호라비 아래에서 잘 자라준 장성한 아이들에게 새어머니를 맡게 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인 듯하여 홀로 지내왔던 것이었다. 이렇게 또 몇 해가 흘러 장성한 아이들도 혼인을 해 집을 떠났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 늘상 따라왔던 외로움이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수령으로 있을 때 친밀하게 지내던
고을 아전이 찾아왔고 소박하게 주안상을 앞에 두고 주거니 받거니 잔을 건네면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걱정거리 하나를 말하게 되었다. 에휴, 날이. 글쎄, 하나밖에 없는 조카딸이 시집간 지 한 해를 못 넘기고 소박을 맞아 지금 친정에서 기거하고 있답니다. 재주가 많은 데다 참하고 복기까지 한데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이가. 남봉질하던 전 남편이 조카딸에게 외간 남자를 집에 재웠다며 정숙하지 못하다고 억지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만. 이 말을 듣고 최선비는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하여 조카딸에 대하여 물었다. 최선비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던 아전은 내심 흐뭇해하며 은근슬쩍 최선비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러고 보니 딸이께서도 홀로 지내신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요. 재혼 생각은 아예 쳐보신 겝니까? 제가 충신을 한번 서볼까요? 이 말에 최선비는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 애매한 표정을 지었기에 아전은 넌지시 최선비에게 말했다. 날이 제 조카딸이 비록 소박대기나 여염집 여인들과는 달리 천문, 역학 등의 학문에 소질이 있고 인물 또한 준수하니 소실로 들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달래며 남은 여생 함께하는 것을 보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최선비는 역시 헛기침을 하면서 답을 하지 못했고 이후로 수차례 권유가 들어오자 마지못하는 듯 제안을 받아들였다. 작은 댁을 맞아들이는지라 별도의 혼례는 없었으나 최선비는 예를 갖추어 소실을 맞아들였다. 그날 최선비는 처음 대하는 소실의 얼굴이 어디선가 마주친 낯이 익은 듯한 얼굴이라 놀랐다. 여보시게, 우리가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가? 전에 어디에서 본 듯 왜 이리 낯이 익은지. 우리가 초면이 아니라는 것을 이리 기억 못하시니 제가 오래전에 드린 말씀도 기억 못하시겠군요. 대숙 근처 초가집에서 하룻밤 지낸 일은 기억하시는지요? 나리께서 헛간에서 하룻밤 지낸 일로 외간 남정네와 정을 통했다는 누명을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최선비는 소실의 말을 듣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타까워했으나 한편으론 어찌해서 일이 인연이 이어지나 싶기도 하여 애처로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최선비는 예전에 단아한 모습과 자신의 곤란한 사정을 배려해준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소실이 된 아내를 더 알뜰히 챙겼으며 점잖고 사려 깊은 최선비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온 소실은 남편을 깍듯이 챙겼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연분이 시작되었고 비록 정부인은 아니었으나 서로 배려하며 금슬 좋은 부부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작은 댁이 남편 최선비를 챙기는 중에 그날 일은 물론이요 한참 떨어진 앞일까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출타하는 날이면 미리 비올 것을 맞추어 우산을 준비해 주었고 가뭄이 드는 해에는 미리 곡식을 비축하고 우물을 더 만들었다. 최선비는 살림을 살뜰히 챙기는 것도 대견했거니와 미래를 예견하는 것도 신기하여 가끔씩 농담 삼아 며칠 뒤의 일을 묻기도 했다. 여보시게, 내일 등청하는 길에는 별일이 없겠는가? 날이 내일은 돌아오시는 길에
청계천이 넘치겠으니 무리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걸 안에 머무셔요. 날이 좋은데 이리 말하니 오늘은 필시 작은 댁의 예측이 틀릴 것이라는 생각에 피식 웃으며 최선비는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오후에 폭우가 쏟아져 청계천이 넘치는 바람에 길이 끊기고 말았다. 이렇게 신기하리만치 작은 댁의 예견은 한치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았기에 최선미는 아내의 말에는 밭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선비가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 작은 댁이 다가와 그 연유를 묻자 최선비가 답했다. 여보시게 자네도 아시다시피 몇집 건너 영의정 허적대감의 집이 아닌가. 너도 나도 줄을 대려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내가 이리 한가하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만. 지척에 살면서 자주 문안을 드리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고 혹여 뒤탈은 없을런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따져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바짝 다가오며 말했다. 날이 허대감 댁과는 남들 눈에 띌 정도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절대 부르더라도 찾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 최선비는 고민이 깊어졌으며 가뜩이나 허정승의 아들 허견이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있어서 핑계를 대며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 상황을 최선비가 아내에게 얘기하자 아내는 결심한 듯 허정승과는 필히 거리를 두어야 하니 지체하지 말고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하자고 했다. 아니 여보게 누대에 걸쳐 살아온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하자니 그게 가당키나 한 겐가. 날이 조만간 허정승 댁에 환난이 일어나 허정승을 비롯하여 그 일가와 지인들이 탈을 당할 것입니다. 재물이야 새로 모으면 되지만 목숨이야 어찌 그리 되겠는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그닥 내키지는 않았지만 최선비는 평소 아내의 예견이 어긋남이 없었기에 일단은 따르고 보자는 심정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사했다. 그 후 수개월이 흐르자 반대파인 서인 측에서 남인을 이끌던 허적의 서자 허견이 영모를 꾀한다는 무고를 하여 당연히 허씨 부자와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아내의 예견이 들어맞자 최선비는 더더욱 아내의 말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과 집안의 명운을 환난으로부터 구했다는 생각에 이전보다 더욱 예를 다해 아내를 대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부부의 행복이 영원할 듯 싶었으나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기력을 잃으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최선비는 몸이 약해진 아내가 안쓰러웠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진맥했으나 딱히 원인을 알지 못했기에 더더욱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한 손님이 찾아와 사랑채에서 담소를 나누며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아내의 시중을 드는 몸종이 찾아와 최선비가 안채로 왔으면 한다는 아내의 정가를 전했다. 바둑을 두던 중이어서 중단하면 손님에게 신뢰가 된다는 생각에 잠시 기다리라고 했으나 몸종이 초조한 기색을 보이자 최선비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황급히 안채로 향했다. 최선비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어여쁘고 화사하게 단장을 하고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어찌하여 이제야 오십니까? 아니 여보게 어쩐 일인가? 몸도 성치 않은데 누워있지.
웬 나들이 옷을 갖추어 입었는가? 딸이, 저는 이제 저 멀리 떠나야 할 듯 싶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보잘것없는 소첩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하게 지내셔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내 어찌 자네를 먼저 보내고 행복하길 바라는가? 최선비는 아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부부는 아쉬운 이별을 했으며 최선비는 떠나간 아내를 잊지 못해 자리에 몸져 누웠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내가 이별하던 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방님, 비록 생사의 갈림길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생을 이어가셔요. 제가 서방님의 여생을 위해 앞날을 예견하여 비망록을 남겨놓았으니 찾아보셔요. 최선비는 이리 말하고 멀어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떠나지 말라고 외치며 순간 깨어났다. 최선비는 꿈에 나타나서까지 자신을 살핀 아내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아내가 일러준 대로 안채의 처소로 가서 아내의 비망록이 있는지 찾았다. 마침 작은 상자 안에서 아내의 가지런한 글씨가 적힌 비망록이 보였다. 최선비는 착잡한 심정으로 아내가 적어놓은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지나간 날짜마다 자신의 운수가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어김없이 맞았다. 그러다가 오늘 운수가 적힌 장을 넘기니 모월 모일에 서방님께서 제 방에 들어와 비망록을 보실 것입니다 하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최선비는 더욱 놀라는 마음에 이후에 적혀 있는 자신의 앞날을 일일이 읽어보았으며 맨 마지막 장에는 6월 모일 서방님이 어병을 받아 이유사 겸 경시관이 되어 충청 가명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최선비는 아내가 미처 다 적지 못하고 그리 황망하게 떠났다는 생각에 아내가 그리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내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더는 자포자기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 비망록에 적힌 대로 조심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선비는 일이 술술 풀려나갔고 임금의 총애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데 최선비는 날짜가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 가까이 오게 되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다가 아내가 예견한 일을 피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뇌리에 새겨지게 되었고 이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정관에게 부탁하여 평안도 지방으로 파견 나가는 것을 자원하였으며 의외로 수월하게 부임 첩지가 내려왔다. 최선비는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하고 행장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런데 마침 임금에게 충청 지역에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장계가 올라왔고 이때 입시하였던 이조 판서가 최선비가 평안도로 떠날 준비가 된 것을 알았기에 임금께 주청하여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는 이유사와 그 지역 과거 시험을 감독할 경시관으로 최선비를 추천했다. 박연지가 바뀐 것을 안 최선비는 정녕 미래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한탄하며 어명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다시 비망록을 살펴보니 충청 가명에 도착하는 날짜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아 있었다. 이왕 충청 가명에는 가더라도 예견한 날짜보다 일찍 도착하면 뭔가 모를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 날 서둘러 제일 빠른 말을 타고 길을 재촉했다. 다행히 수일 만에 금강에 다다랐고 강만 건너면 중청 가명에 당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폭우가 이어져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었기에 근처 주막에 머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며칠이 흘러 비가 그치자 최선비가 강을 건너 중청 가명에 도착했다. 최선비는 가명에 도착하자마자 날짜를 따져봤고 아내가 비망록에 기록한 바로 그 날짜임을 확인했다. 최선비는 피할 수 없는 아내의 성견지명에 감탄하는 한편 비망록에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은 빈 공간을 떠올리며 자신의 명운이 다하였음을 직감했다. 순간 아내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던 건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으며 이미 정해져 있기에 그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자신을 하룻밤 재워주며 베푼 선의와 내가 재혼을 결심한 그 순간도 아내와 나의 선택이 있었기에 단지 운명이라는 흐름에 실려간 것뿐이라 여겨졌으며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날 최선비는 어명을 받들어 고초를 겪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밤이 되자 충청감사와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최선비에게 충청감사가 위로하는 말을 했다. 본께서 언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역병의 기세가 잡혔으니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만 표정이 어두우신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라도 있는지요? 아닙니다, 영감. 그것이... 최선비가 마저 말을 잇지 못하자 감사가 넌지시 재촉하자 할 수 없다는 듯이 최선비가 부탁할 것이 있다며 말했다. 영감, 제가 아무래도 내일은 더는 밝은 낮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제 장례 치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최선비의 말에 감사는 농담이 지나치다고 웃어넘겼으며 밤늦도록 건주가 이어졌고 최선비가 그동안 작은 뎃과 겪은 일이며 오늘 일을 소상하게 얘기했다. 다음 날 충청감사가 해장하려고 최선비를 모셔오라고 통인에게 이르자 최선비에게 다녀온 통인이 떨면서 황급히 아뢰었다. 영감마님, 세공께서 일어나지 못하십니다요. 깜짝 놀란 감사가 최선비의 숙소로 황급히 갔으나 최선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감사는 정중하게 고인을 장례 지냈고 최선비와 작은 댁이 저승에서라도 못다한 부부의 연을 이어가 행복하길 빌며 그들의 일화를 세상에 알려 지금까지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